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 PT 리모컨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호흡이 좀 맞아야 되겠네요. 네. 잘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과연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정권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PT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워낙 제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런 시간은 좀 최대한 줄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아마 전당대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소개를 했던 제 주장인데, 우리도 핵 개발을 하자, 혹은 전술핵을 갖다 놓자, 뭐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좀 생경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단 외교안 부분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결정 전략이라고 여기 제목이 써 있죠. 사실은 핵을 폐기시켰던 성공 전략, 역사적인 성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1979년도에 당시는 소련이죠.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련이 동유럽에 SS-20 미사일 650기를 배치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위기의식을 전 유럽이 느꼈는데, 그때 소독수상 슈미트가 정치적인 결단을 내렸던 게 바로 이 이중결정 전략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핵을 반대하지만 소련이 핵을 배치한 이상 우리도 배치하겠다. 4년이라는 기간을 주겠다. 4년 내에 핵을 몽땅 철수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같은 분량의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도록 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당연히 전 유럽이, 특히 서독이 들끓었습니다. 반대 시위도 굉장했고요. 그런데 결국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국 이러한 결단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4년 뒤에 소련이 배치했던 650기를 전부 철수시키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우리가 이런저런 수단을 지금 다 써보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화로 마치 모든 걸 풀 수 있을 것처럼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을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국제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 핵을 이고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바로 이 성공 사례로부터 힌트를 얻었습니다. 왜 당시에 소련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유럽에서 모스크바는 가깝거든요. 미국은 멉니다. 그런데 유럽을 위협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핵무기 때문에 미국 핵무기가 유럽에 들어오게 되면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위협을 받죠. 아마 서울과 북경의 지리적 위치, 이것을 감안하면 왜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에게도 유효한지가 금방 이해가 되실 걸로 믿습니다. 실제로 북한 핵을 폐기하는데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임은 분명한 사실이고, 만약에 전술핵이 한반도로 들어온다는 것이 한국의 야당발 논의로 시작이 되면 아마도 가장 다급해지는 건 중국일 것이고, 그 관건을 쥐고 있는 중국이 진심으로 북핵을 폐기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아마도 유일하게 경제를 비롯해서 많은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의도에 의해서 북핵이 폐기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김정은이 믿고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죠. 시진핑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배치하는 것과 배치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다. 실제로 소독에서도 갖다 놓지 않고 철수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는 사실.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핵을 반대하지만 핵을 놓겠다고 하는 이중적인 가치를 반영한 전략을 썼다. 그래서 제목이 이중결정 전략입니다.
이 점을 한번 우리도 이제는 깊이 있게 논의할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다음. 그림만 보십시오. 중국은 1대1로 승부를 하려고 하고, 다음 미국은 인도 퍼시픽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약간 생경한, 원래는 아시아 퍼시픽이 굉장히 익숙하죠. 지난번에 트럼프가 왔을 때 인도 퍼시픽을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으로는 매우 미숙하게 생각해 볼게 정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실은 지금처럼 한미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1대1로와 인도 태평양이 부딪히는 곳에 다음 한반도가 존재하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안보적인 사활이 걸린 북핵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다음.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의 안보 문제가 다 해결될 듯이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백벌양보에서 북핵도 해결되고 평화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지금 이런 화약고와 같은 군사적 긴장관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 다음.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중국이 이 5개 전구를 개편을 했는데, 군체계를 개편했는데, 지금 그림이 흐릿하게 보이시겠지만 북부 전구, 저 왼쪽 위에 쑥색으로 보이는 북부 전구가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 삼성과 산동반도가 한국을 향한 군사력 배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떨어져 있죠. 다른 건 다 이어져 있는데, 바로 그 북부 정부의 78군, 80군, 79군의 저 전력을 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이 한반도를 향해서 집중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은 바로 저 중국의 북부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루도 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지금부터 길게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접근은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신모 원료가 없는, 고민이 없는, 너무 즉자적인, 당장 눈앞에 있는 위험만 제거하면 된다고 하는 접근법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버거슨 보고서는요, 미국 사람이 쓴 보고서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조차도 북이 북핵을 개발하고 고집스럽게 북핵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하는 미국 사람의 보고서예요. 다음.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키신저조차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북한이 핵 개발했는데 대한민국이 핵 가진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전 세계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거는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준비되어 온, 다음, 북핵 하나 더요. 다음. 킬체인은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기 직전에 감시를 해서 파악을 해서 그 원점을 타격한다는 겁니다. 미리. 북핵에 대한 대비책이죠. KAMD는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발사했어요. 이걸 요격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KMPR은 당했어요. 우리가 이미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대량 응징 보복한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북핵에 대비한 현재의 삼축체계라고 하는 대비책인데, 지금은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약 몇 년 전 화폐 가치로 57조 이상이 든다는 건데, 아마 이런 내용일수록 준비하다 보면 80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나마도 성공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북의 핵미사일이 하나 있을 때 미리 감지해서 원점 타격해서 성공할 임무 성공률이 0.12% 내외라는 것이 과학적인 분석인데, 지금 이미 북은 수십 개의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고, 그렇다면 거의 성공 확률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공격용 무기가 경제적이냐, 방어용 무기가 경제적이냐. 우리 국방 예산이 엄청난 액수인데 그 액수가 전부 방어용 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인다면 너무도 비효율적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사회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두절미하고요.
아까 방금 전에도 이제 경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민노총 때문에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죠. 자고 이래로 해법은 전혀 새로운 해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실험을 해서 다 성공, 실패, 시행착오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90년대 중반에 갑작스러운 통일 이후에 너무 많이 실업수당도 주고 그리고 해고도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 사민주의 정책을 편 바람에 나라가 유럽의 병자로 전락을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유럽 경제를 견인하고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소독이 되어 있지만 그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하르츠 개혁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한때 병자로 유럽의 병자로 추락했던 이 소독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다음. 바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업급여 축소나 수급기간 단축,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 아시다시피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고용이 늘어난다. 실업률이 떨어진다 하는 건데 이거를 과감하게 채택을 해서 2000년대 초부터 시행한 결과 다음 이 그래프처럼 엄청나게 실업률이 떨어졌는데 바로 그 한가운데 게르하르트 슈레더 수상의 정치적인 결단이 있었다. 이 양반은 하르츠 개혁 이후에 실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죠. 어느 국민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를 줄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해낸 사람입니다. 비록 자국 내에서 정치적인 입지는 잃어버렸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그 비법을 전수하고 있는 중이죠. 다음.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크롱이 적당히 넘기십시오. 엄청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개혁을 성공을 시키고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자신감이 붙었는지 말을 좀 과하게 해서 국민적 인기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분명히 프랑스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 다음. 지금 하르츠 개혁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교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다 제가 들고 나온 이 책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미래라는 책. 지금 뭐 15분 내에 다 설명드리기 힘들겠습니다만은 한 6개월 전에 나왔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다음. 마크롱 개혁과도 정반대고 하르츠 개혁과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미래의 경제에 아무리 들이우는 이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비교해봤고요. 다음. 교육개혁입니다. 저는 사실 이 정부 들어서면서 다음. 교육을 통해서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걸로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혁신성장을 한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계속 넘기세요. 뭐 그림만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사실은 독일계,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측면이 강한데요. 그 시절에 산업화 시절에는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근로의식을 가진 분들이 우리의 인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뛰어나고 협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새로운 인재상이라는 건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재상이 바뀌었다면 교육 시스템과 교육 콘텐츠도 바꿔야 하는데 이미 우리에게 교육 시스템을 전수해줬던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아이비 공교육 개혁이나 스위스의 아이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 개혁 교육 방법론을 이미 독일도 일본도 새롭게 도입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전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교육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는 정권이다. 왜냐하면 교육개혁은 한번 성안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완성이 됩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예고를 해야 입시 제도를 바꿀 수 있는데 지금 교육개혁을 시작을 해도 이미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에 꽃을 피우게 돼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정말 미래에 대한 대기가
전혀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다음. 독일이 지금 교육개혁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고요. 다음. 계속 넘기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 적응력 순위가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그랬죠. 세계에서 1, 2, 3등 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적응력 순위가 지금 평균 한 25위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는 앞으로 정말 어렵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이 수치를 보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교육규모까지 봤으니까요. 주택정책을 좀 보겠는데 이 정부 들어서 하나씩 넘겨주세요. 이 정부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전부 폐기했죠. 지금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게 바로 이런 페인트 칠이나 하는 잠깐 스톱. 저출산 고령 사회가 가져오는 가구 형태의 변화인데요. 가구 전체의 숫자는 늘고 한 가구 구성원의 숫자는 가구 전체의 숫자는 늘지만 한 가구 평균 인원수는 줄고 가구 구성원은 고령화된다. 당연한 사실 같지만 이 세 가지 현상이 모든 사회공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이미 한 20, 30년 전에 한참 우리 아파트가 지어질 때에 4인 가구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방이 한 3개 정도 되고 화장실이 한 한두 개 되는 이런 집들은 이제 앞으로 점점 쓸모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1인 가구, 2인 가구 합해서 56%가 되고요.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주거 형체가 꾸준히 공급이 돼야 가격이 오르지 않을 텐데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이 집값 상승을 경인하는데 서울에 이제는 빈 땅이 없다. 집을 지을 땅이 없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지어진 집을 멸실시키고 그 자리에 앞으로 필요한 주거 형태를 집어넣어야 비로소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되는 것인데 이 당연한 사실조차 이 정부는 지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는 이걸 전부 폐기해버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 엄청난 주택가격 상승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실제로 주택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정책을 하나 세우면 5년 뒤, 1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파트 하나 허물고 그 자리에 1, 2인 가구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다음 정부가 계획을 세워도 그 다음 정부까지 간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15년 뒤에나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때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 때문에 엄청나게 소형 가구가 가격이 앙등하게 될 것이다. 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원인들을 보는 것이고요. 다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과 같은 새로운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아파트 가격 잡는 게 주택 정책가 전부가 돼버렸어요. 아파트 가격 유지하는 게 주택 공급의 전부가 아닐 뿐 아니라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다음. 자, 의료보건. 다음. 조금 한 서너 장 넘겨주세요. 여기. 앞으로 가주세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앞으로는 안 가지나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82세인데 마지막 9년 정도는 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이때 우리가 벌어놓은 돈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고 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죠. 다음.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이 엄청난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하에 있는데 다음. 과연 일본처럼 지역 의료 체계를 노인 의료비 급증에 맞는 형태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완비가 되고 있느냐. 지역의 의사, 간호사, 간병인이 상주하고 급한 연락이 오면 30분 내에 뛰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일본은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를 미리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런 시스템을 이미 완비를 해서 가동 중인데 우리가 과연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IT 환경과 원격 의료를 접목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나마 다음 이 정부는 야당일 때도 반대를 하더니 원격 의료에 대해서 여당이 돼서도 조금도 바뀐 게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부 돈 들여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돈을 써대면서 어떻게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투자와 준비가 되겠느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입니다. 아마 이 정부 들어서 이른바 소득 대체율, 원래 벌든 거에 한 절반 정도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다,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소득 대체율인데 그 정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고 집권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금은 자기가 평소에 돈 벌 수 있을 때 차근차근 적립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노후자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를 올리겠다고 했으면 더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책임자가 청와대에 이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많이 안 걷고 많이 나눠줄 수 있겠어요. 더 걷어야 더 주죠. 그래서 법은 5년에 한 번씩 정책을 갱신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대로 가면 제대로 제때에 줄 수 있는 돈을 주고자 하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라 정기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작년 연말이 그 5년이었어요. 4개 안을 복지부에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유체이탈합법이 정말 가관입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방안을 내놔라.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덜 걷고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쓰는 셈입니다. 세상에 이게 가능합니까?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을 그 책임을 지금 방기하고 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은 이 정부는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 다가올 예측되는 엄청난 모순된 상황을 미리 준비할 의무와 책임조차도 방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당장 내년에 치러질 선거만 의식할 뿐이지 국민들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런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정책들은 손을 대려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정부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외교 안보, 노동, 교육, 의료 보건, 주택, 연금까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 한 가지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준비가 없는, 그래서 모든 부담은 어느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지금 젊은이들에게 고스란히 넘기고 있다. 이 점을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젊은 층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젊은이들도 이제 해안이 생겨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모순된 그리고 매우 비겁한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를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때 바로 우리에게 국민적 기대가 다시 모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쭉 설명드리고 싶은 것도 많이 빠졌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미래라고 하는 저희 저서에 모든 통계 자료까지를 포함해서 아주 소상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정말 크게 제 생계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에는 없는 미래, 오세훈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부분에 망라해서 잘 말씀해 주신 시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세훈 미래책을 좀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